2023년 8월 중순 전라남도의 강변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주시의 한적한 마을에서는 여름의 쨍한 햇살 아래 무성한 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 물이 불어날 때마다 풍기는 짙은 흙냄새 속에서 삶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이 고요한 땅에서 112 종합상황실의 당직 근무자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8월 13일 오후 이시경 한 통의 전화가 상황실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착한 신고의 목소리가 아닌 한 젊은 아들의 겁에 질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느낌과 가쁜 숨소리 사이로 끊임없이 갈라졌다. 살려주세요. 엄마 좀 구해주세요. 비단뱀이, 그 뱀이 우리 엄마를 잡아먹었어요. 그 말은 너무나 기이하고 믿기 어려웠지만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극도의 공포는 진짜였다. 즉시 정보는 도경찰청 지휘부에 전달되었다. 사건의 이례적인 성격을 감지한 형사과장 박진혁 총경은 결단력과 까다로운 사건 해결 경험으로 유명한 인물로 직접 긴급 대응팀을 이끌고 신고된 주소인 신미리로 향했다. 경찰차는 양옆으로 울창한 과수원이 늘어선 좁은 콘크리트 길로 접어들었다. 현장은 무성한 정원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 잡은 꽤 잘 지어진 단층 집이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에 키 크고 마른 소년이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바로 그 끔찍한 전화를 건 18세 김민준이었다. 경찰 아저씨들을 보자 소년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그저 흐느끼며 엉성하게 가려진 커다란 철제, 우리가 있는 집 뒤편의 무성한 정원을 계속해서 가리킬 뿐이었다. 아저씨, 저기요, 저 안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박총경은 형사들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신호한 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정해라, 학생. 이름이 뭐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아저씨한테 말해보렴. 몇 분이 지나서야 김민주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물과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비극이 이틀 전인 8월 11일 오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학원에서 돌아온 민주는 평소와 달리 집에 어머니 박선희 씨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집은 조용했고 저녁밥도 지어져 있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이재호 씨가 현관에 홀로 앉아 무뚝뚝하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묻자 이 씨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네 엄마 급한 일로 며칠 외가에 가셨다. 뭘 그렇게 많이 물어? 아버지의 대답에 민주는 조금 서운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가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뵈러 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외가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이틀 동안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 씨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 그는 대충 씻고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가 밤늦게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다음 날 내내 그는 이상할 정도로 신경질적이었다. 민준이 어머니에 대해 더 물을 때마다 그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또한 그가 무엇보다 아끼는 애완동물인 정원 박철재, 우리에서 기르던 거대한 비단뱀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다. 매일 이 씨가 먹이를 주고 씻겨주던 비단뱀은 이제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피곤하고 무관심해 보였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희망 없는 긴 신호음뿐이었다. 그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는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라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닳도록 내버려두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이 든 민주는 외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수학이 넘어 외할머니의 대답은 소년의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 엄마가 여기 언제 왔다고?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몇 주 동안 오지도 않았는데 그저께 네가 전화해서 온다고 했지. 네 엄마가 우리한테 온다고 연락한 적은 없었어. 무슨 일 있니 얘야?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집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외가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
아버지는 왜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야만 했을까? 수많은 무서운 질문들이 민준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를 극심한 공포에 빠뜨렸다. 혼란 속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집 뒤뜰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거대한 비단뱀이 무서워 평소에는 멀리하던 곳이었다. 그는 며칠간 동물의 이상한 태도에 대한 호기심 반으로 철제 우리에 다가갔다. 길이가 5미터는 좋게 되고 몸통은 성인 허벅지만큼 굵은 비단뱀이 시멘트 바닥에 또아리를 튼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때 민주는 그것을 보았다. 그를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경악하게 만든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광경을. 비단뱀의 몸통 중간 부분이 극도로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닭이나 개를 삼켰을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배가 1미터가 넘는 길고 팽팽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매끄러운 피부 아래로 민주는 사람의 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윤곽과 형태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한쪽은 어깨처럼 부풀어 있었고 다른 곳은 팔꿈치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부풀어 오른 덩어리 전체가 접혀있는 사람의 몸통 모양이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뇌가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의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터져나오며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전한 범죄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실종, 아버지의 뻔뻔한 거짓말, 아버지의 애완동물인 비단뱀의 배가 사람의 형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 미친 듯한 가설,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진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의 유일한 반사적인 행동은 휴대폰을 꺼내 서둘러 112를 누르는 것이었다. 민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진혁 총경과 그의 동료들은 긴장감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소년의 공포는 진짜였고 그가 진술한 세부 사항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박총경은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버지 이재호 씨는 지금 어디에 있니? 저는 몰라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아침에 엄마 일로 저랑 다투신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박총경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형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2명은 여기 남아서 증인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고 즉시 관내 및 인근 지역의 모든 불법 도박장, 투개장, 술집을 수색하도록 협조 요청해 용의자 이재호를 즉시 찾아내 이곳으로 데려와 나머지 인원은 나를 따라 현장을 봉쇄하고 뱀우리 주변은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박진혁 총경의 명령은 단호하게 내려졌고 모두를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게 했다. 거대한 수사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 최고조의 긴박감 속에서 움직였다. 한 팀이 현장에 남아 철제 우리 주변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봉쇄선을 치는 동안 다른 수사팀들은 나주시 곳곳으로 흩어졌다. 거친 얼굴과 교활한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 이재호의 사진이 모든 경찰관의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전송되었다. 수배령은 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경찰들은 이런 사건에서 주 용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용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정교한 대응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꾸며낼 시간을 주지 않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색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재호는 그 지역의 도박판과 투개장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한 정보원으로부터 이재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가 옆 동네 과수원 깊숙한 곳에 있는 사설 투개장에서 도박에 열중하고 있다는 제보가 신속하게 들어왔다. 즉시 가장 노련한 형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목표에 접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경찰복 대신 평범한 도박꾼으로 위장하고 투개장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피 튀기며 싸우는 2마리의 싸움닭을 향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리치며 응원하는 가운데 형사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이재호는 돈다발을 손에 쥐고 경기에 눈을 고정한 채 입으로는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법의 포위망이 자신을 향해 점차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가 실종되고 아들이 집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도박에 심취한 그의 얼굴이었다. 닭싸움이 막 끝났을 때 기회가 무르익었다. 4명의 형사가 네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다.
이재호 씨 경찰입니다. 귓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이재호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고 낯선 얼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민첩한 몸놀림을 가진 남자들을 보았다. 그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손을 휘저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두 개의 단단한 팔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고 차가운 수갑이 재빨리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모든 행동은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져 주변의 군중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했다. 갑작스럽게 체포되자 그의 포악한 본성이 즉시 드러났다. 그는 몸부림치며 욕설을 퍼붓고 시끄럽게 소리쳤다. 당신들 누구야? 왜 날 잡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지만 그의 모든 저항은 소용없었다. 그는 재빨리 투개장에서 끌려나와 대기 중인 차에 태워져 집으로 직행했다. 경찰차가 마당 앞에 멈췄을 때 이재호는 자신의 집이 보안선으로 봉쇄된 것을 보았다. 곳곳에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자 그는 문제를 파악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더욱 사나워졌다. 경찰들에게 차에서 끌려 나왔을 때 그는 아내에 대해 묻지도 아들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외친 말은 비단뱀에 관한 것이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뱀한테서 떨어져 건드리지 마.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며 정원 쪽으로 달려들려고 애썼다. 이재호의 이 비정상적인 반응은 박총경과 수사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범한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집으로 끌려왔을 때 가장 먼저 아내에 대해 물어야 했다. 하지만 이재호는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의 애완동물,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동물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었다. 이재호는 초기 신문을 위해 거실로 안내되었다. 박총경과 수사관들 앞에서 그는 서투른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척하더니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재빨리 늘어놓았다. 박선희 씨가 급한 일로 외가에 갔다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그들이 확인한 결과 박 씨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알리자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재빨리 다른 이야기를 꾸며냈다. 아마 외가에 안 갔나 보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계속 굴렸다. 아마 돈 문제로 나한테 화가 나서 친구들이랑 어디 갔겠지. 여자들이란 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니 누가 알겠어. 그의 어설픈 변명은 그의 거짓된 속내를 더욱 드러냈다. 박총경은 더 이상 그와 그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 아들 민준군이 당신 집 비단뱀의 상태가 매우 이상하고 배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고 하던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소? 이 질문은 이재호가 예상했던 듯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털어놓았다.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논에 나갔다가 수로에 떠내려온 죽은 송아지 사체를 봤어요. 아마 어느 집에서 유산했거나 해서 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까워서 주워와서 뱀 우리에 던져줬죠. 그거 먹고 배가 부른 거예요. 며칠 지나면 다 소화될 겁니다. 그 진술은 비전문가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허점투성이었다. 송아지 사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몸과는 형태가 달랐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이재호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마치 암기한 것을 읊는 것 같았다. 안에서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경찰관들과 초빙된 몇몇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매우 어려운 수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어떻게 비단뱀의 뱃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인가. 첫 번째 방안은 마취제를 투여한 후 동물의 배를 갈라 증거물을 꺼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위험 부담이 컸다. 그렇게 큰 동물의 배를 가르면 내부의 증거물, 특히 시신에 있을 수 있는 흔적들이 훼손될 수 있었다. 게다가 비단뱀 자체도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바로 그때 강변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나이 많은 경찰관 한 명이 독특한 방안을 제안했다. 총경님, 제 경험에 따르면 비단뱀과 같은 종은 특별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몸을 가볍게 해 도망치거나 공격하기 쉽도록 먹이를 토해냅니다. 배를 가르는 대신 우리가 제압하고 자극해서 스스로 토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증거물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동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즉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었다. 대담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최적의 방안이었다. 박총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재호가 있는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를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호 씨, 우리는 당신 뱀 뱃속에 있는 것이 송아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을 찾았소. 해치지는 않을 거요. 토하게 만들겠소. 토하게 만들겠다는 두 단어를 듣자 이재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의 거짓된 평정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힘없이 반대하려 했었다.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의 극심한 공포는 가장 명백한 자백이었다. 그는 비단뱀이 토해내는 순간 자신의 끔찍한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연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이었다. 이재호의 힘없고 절망적인 반대는 수사팀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단뱀 뱃속의 것이 나오는 순간 그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의 공포는 수사관들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약이었다.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독특무이한 수사계획이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수립되었다. 참여하는 경찰관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거대한 비단뱀은 소화가 느린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치명적인 힘을 가진 야수였다. 어떤 작은 실수라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가장 건장한 경찰 기동대원 대여섯 명이 두꺼운 보호장갑, 올가미가 달린 특수장비, 진압방패로 무장하고 동물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았다. 야생 파충류에 경험이 많은 수의사도 자문과 지원을 위해 초빙되었다. 뒷뜰 전체가 정리되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넓고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재호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했지만 두 명의 경찰에게 붙들려 안전한 거리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철제 우리문이 열렸다. 거대한 비단뱀은 위험을 감지하고 머리를 들기 시작하며 섬뜩한 씩씩 소리를 냈다. 두 갈래로 갈라진 혀가 냄새를 맡기 위해 계속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 그것은 감정 없는 두 개의 구슬처럼 차가운 눈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경찰들이 덮치자 동물은 즉시 반응했다. 그것은 몸을 내던지고 꼬리를 휘두르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력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 한 경찰관이 재빨리 올가미가 달린 긴 막대를 이용해 머리 부분을 단단히 조였다. 나머지 4명은 동시에 달려들어 방패와 근력으로 거대한 근육질의 맹수를 꽉 눌러 조일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몇 분간의 긴장된 사투 끝에 거대한 비단뱀은 마침내 완전히 제압되어 땅바닥에 길게 뻗었다. 가장 어려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은 손과 특수도구를 이용해 부풀어 오른 배 부분을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쓸어내리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파충류의 자연적인 구토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기술이었다. 비단뱀은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입을 크게 벌려 안으로 굽은 날카로운 이빨 2줄을 드러냈다. 여튼 노란색의 걸쭉한 소화액이 역겨울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참으며 끔찍한 냄새와 눈앞에 펼쳐지는 혐오스러운 광경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다. 소화액 속에 섞여 희끄무리한 물체가 동물의 목구멍에서부터 서서히 밀려나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가장 노련한 경찰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것은 사람의 손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가진 여성의 손이었다. 피부는 위산에 부식되어 하얗고 주름져 있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것은 악취 나는 액체 웅덩이 한가운데에 놓여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소리 없는 고발이자 끔찍한 증거처럼 보였다. 세상에, 한 젊은 경찰관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헛구역질을 했다. 박진혁 총경은 표정 하나 없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극도의 분노와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떨고 있는 과학수사팀 요원에게 모든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지옥 같은 광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치 첫 번째 짐을 덜어낸 듯 비단뱀은 계속해서 경련하며 희생자의 잔인하게 절단된 시신 일부를 차례로 토해냈다. 한쪽 팔, 그리고 다른 쪽 팔, 한쪽 다리, 그리고 다른 쪽 다리,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한 경련 끝에 불행한 여성의 몸통과 머리가 토해져 나왔다. 시신은 온전하지 않았고 어깨 관절, 고관절, 목의 절단면이 매우 깔끔한 것으로 보아 범인이 의도적이고 능숙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주었다. 희생자의 얼굴은 소화 과정으로 인해 변형되었지만 익숙한 윤곽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집 안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고 있던 아들 김민준도 밖에 소음과 소란을 들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몰래 엿보았고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그 끔찍한 이미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소녀는 비통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현장에서 자신이 아끼던 애완동물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온전치 못한 시신 앞에서 이재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거짓과 완고함, 포악한 본성으로 쌓아올린 방어벽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그 광경을 넉나간 눈으로 쳐다보았고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천천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고개를 숙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그는 울기 시작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 공포와 뒤늦은 해방감 같은 것이 뒤섞인 광적인 울음소리였다. 제가 죽였어요. 그는 흐느낌 속에서 소리쳤다. 제 손으로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초기 자백은 모든 사람과 아내의 토막난, 시신과 유일한 아들의 붕괴 앞에서 현장에서 즉시 터져나왔다. 박총경은 땅에 엎드려 있는 남자 앞으로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리고 이재호는 극심한 공포와 완전한 붕괴 속에서 범죄의 초기 원인을 털어놓았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 돈은 박 씨가 막 돼지를 팔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집수리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남편의 도박벽에 진절머리가 난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말다툼 끝에 부부는 싸움과 몸싸움으로 번졌다. 도박에 지고 아내의 반항에 미쳐버린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세게 밀었다. 박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그녀의 머리는 돌처럼 단단한 나무 침대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다. 그녀는 약한 비명 한 번 지르고는 움직이지 않았고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다. 단 한 번의 밀침, 한순간의 분노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범죄는 저질러졌다.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의 머릿속에서는 훨씬 더 잔혹한 은폐 계획이 형성되었다. 현장에서 극도의 붕괴 상태에서 나온 이재호의 초기 자백은 살인 행위를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박진혁 총경과 수사관들에게 그것은 거대한 범죄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순간적인 통제 불능, 우발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 희생자의 시신이 다루어진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혹하고 냉정한 계산적인 정신을 드러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이 악마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신문은 도경찰청에서 진행되었다. 차가운 신문실에는 하얀 형광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이재호는 더 이상 포악하거나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마치 이빨과 발톱이 모두 부러진 짐승 같았다. 그는 이제 어떤 부인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그의 애완동물이 말 그대로 토해낸 것이었다. 박총경은 맞은편에 앉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침묵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좀 더 갉아먹도록 내버려둔 후 느리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내를 살해한 행위를 자백했소. 이제 박선희 씨가 쓰러진 후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해 주길 바라오. 이재호는 한 번 몸을 떨었고 헬쑥하고 넉나간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감정 없이 단조로웠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내가 피웅덩이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 후 초기 공포가 재빨리 그를 덮쳤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웠고 감옥에 갈까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후회로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잔혹한 계산으로 변했다. 그는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다. 박 씨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정원으로 향했고 그가 수년간 키우고 돌봐온 비단뱀을 보았다. 미친 생각, 잔혹할 정도로 완벽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단뱀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이동식 무덤이 될 것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증거인멸 기계.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성인 한 명의 시신은 너무 커서 비단뱀이 통째로 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한때 자신과 함께했던 아내의 시신에 대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는 박 씨의 시신을 평소 농기구를 보관하던 창고로 끌고 갔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큰 방수포 위에 놓고 그것을 가지러 갔다.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전기톱날이 여전히 번쩍이는 그것을 제가 그걸 썼습니다. 이재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비단뱀이 먹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전기톱에 시동을 걸었다. 굉음이 시골의 조용한 밤을 찢었고 그는 바로 그 도구를 이용해 아내의 시신을 열어 토막으로 잘라냈다. 그는 마치 도축업자가 돼지를 해치하는 작업을 묘사하듯 그 행동을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인간의 시신으로 보지 않고 처리해야 할 물질 덩어리로만 여겼다. 그 끔찍한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냉정하게 시신 조각들을 하나씩 배무리로 가져갔다.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던져주었다. 포식자의 본능을 가진 비단뱀은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씩 삼켰다. 범죄는 깨끗이 지워진 듯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살인자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남은 시간을 현장을 꼼꼼히 청소하는 데 썼다. 그는 세제와 표백제를 사용해 창고의 핏자국을 하나하나 닦아냈고 전기톱의 작은 틈새까지 꼼꼼히 청소했다. 자신과 희생자의 피 묻은 옷 방수포 그리고 닦는 데 사용한 걸레까지 모두 큰 자루에 담았다. 그는 그것을 정원 구석으로 가져가 구덩이를 파고 불을 붙여 재로 만들었다. 그는 불꽃이 모든 죄를 태워 없애고 자신에게 순결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아들에게 아내가 외가에 갔다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마치 동물을 죽인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삶을 계속했다.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이재호의 자백은 그 잔혹함 속에서 완벽한 범죄를 재구성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게 자백은 물증과 함께해야 했다. 그의 자백에 따라 한 팀이 즉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가 지목한 창고로 갔고 그것을 찾아냈다. 낡은 집더미 속에 깊숙이 숨겨진 전기톱, 겉보기에는 매우 깨끗하게 닦여 있어 얼룩 하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은폐된 범죄라도 과학을 속일 수는 없었다. 전기톱은 감정실로 옮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가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다. 그들은 톱날을 분해하여 수천 배 확대 가능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고 그것들을 찾아냈다. 톱날의 이빨 틈새 깊숙이 숨어있던 아주 작은 혈흔 말라붙은 적혈구들. 아무리 꼼꼼히 닦아도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는 곳이었다. 작은 샘플이 DNA 분석을 위해 채취되었고 최종 결과는 단 하루 만에 돌아왔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감정 결과 톱날에서 발견된 미세 혈흔의 DNA가 희생자 박선희 씨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확인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물증이자 이재호의 범죄라는 관에 밝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그것은 그가 살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잔혹한 행위인 시신 훼손 행위까지 증명했다. 그의 자백은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입증되었다. 사건 파일은 완성되었다. 인간의 탈을 쓴 낭만은 마침내 완전히 가면이 벗겨졌고 법에 가장 합당한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된 이재호의 소름 끼치는 자백은 사건의 수사 단계를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론의 폭풍을 일으켰고 전국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정황을 담은 전남 비단뱀 살인 사건은 모든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남편의 살인 행위에 경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애완동물을 이용해 시신을 은폐하려는 계획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다. 10mm의 작은 집은 무명의 장소에서 순식간에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고 수천 명의 호기심과 공포를 끌어모았다. 몇 달 후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 이재호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법원 주변의 경비는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수백 명의 시민과 기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들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악마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북새통을 이뤘다. 피고인석에 선 이재호는
초췌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는 구속된 지 몇 달 만에 바싹 마르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그는 이전의 포악하고 무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공허함과 정신적인 죽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찬 두 손을 꼭 쥐고 방청석을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아마도 자신이 비극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유일한 아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이 낭독되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망치처럼 내리치며 그의 모든 범죄를 재구성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부터 아내를 밀어 숨지게 한 행위, 그리고 절정인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뱀에게 먹이로 준 잔혹한 행위까지. 법정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오직 경악에 찬 숨소리와 분노에 찬 속삭임만이 들렸다. 재판 내내 이재호는 단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고 재판부의 질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단편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도박과 술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탓했다. 하지만 어떤 변명도 그의 계산적이고 잔혹한 시신 은폐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 행위는 그의 내면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남편이 아니라 냉혈한 악마임을 증명했다. 재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김민준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였다. 18세 소녀는 이제 10년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공포는 활발했던 청년을 과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끝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초래한 아버지와 마주한 민주는 울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낯선 눈빛 산산조각 난 절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피고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이재호는 헬쑥한 얼굴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뒤늦은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는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다. 그것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도 그의 어머니를 되돌릴 수도 없었다. 민주는 그저 조용히 돌아섰다. 그에게 그 아버지는 정원의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그날 이미 죽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피고인 이재호의 행위는 특히 중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의 생명을 잔인하게 박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이용해 시신을 은폐한 행위는 인간성을 상실한 야만적인 행위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짓밟고 사회에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호에게 살인죄 및 잔혹한 범죄 수법 등 가중 처벌 요소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박수 소리는 없었다.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비극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비단뱀은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관되었다. 신미리에 있던 그들의 집은 버려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귀신 들린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김민준이었다. 운명의 어느 오후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 그는 아무도 나눌 수 없는 끔찍한 정신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고아가 되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온전치 못한 어머니의 모습과 악마 같은 아버지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법전에도 없는 무기징역이었다.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고통이었다. 이 사건은 도박과 가정폭력의 결과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자 때로는 인간과 악마의 경계가 무서울 정도로 얇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